네, 반갑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혹시 시간이 남을 가능성이 좀 적겠지만, 질문, 답변, 이렇게 질문 답변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공부하실 것은, 수영동의 상가 건물 경매 물건이었는데, 이제 100% 1차에 4명이 이제 입찰해서 낙찰을 9억 8,210만 원에 낙찰이 됐고, 2등은 9억 7,680만 900원. 이렇게 900원 이제 그때 더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등으로 됐는데, 상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들은 1차에서 입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1차에서 100%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 가격 시점하고 입찰 날짜하고 이 차이가 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상가 건물의 평균가가 한 10억 정도 되면 실제로 매매가는 뭐 적어도 한 14억, 15억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그냥 사건번호 혹시 메모하시면 2019 타경 8299가 하나 있어요. 2019 타경의 8299는 안락동에 지금 근린주택인데 감정가가 16억 정도 되는데 지금 80% 10여 정도 떨어져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번호 하나 더 적으시면 2019 타경의 3283 같은 경우에는 반송동에 있는 근린주택인데 감정가 32억인데 지금 64%로 해서 한 21억까지 떨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반송의 물건은 유치원 신고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안락동의 근린주택을 필요로 하는 용도 아니면은 뭔가 약간 위치가 좀 어중간한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감정가보다 싸게 떨어진 물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 물건에서 보시면 감정가가 지금 토지 7억 2,400, 그 다음에 건물 감정가가 이렇게 소개해서 2억 3,500,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기타가 있죠. 여기 매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매각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제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이 뒤쪽에 가시면은 뒷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재산관리 부실채권 상담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해서 누구누구 해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장 입찰이나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채권단에서 관리 중인 물건이 있어요. 경매 물건인데 채권단에서. 만약에 부산은행 같으면 부산은행에서 위탁한 관리회사에서 관리 중이고 이제 공실이고 명도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명도하는데 합의보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물건 중에서 뭐 어디서 관리한다가 어디 있고 이제 어떤 연락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낙찰 같은 거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채권단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용도가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상담하셔가지고 입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자, 이 물건은 5명이 입찰했는데 낙찰은 7억
66만 6천 원이 됐어요. 7억 8,166만 6천 원. 그런데 최저입찰가는 5억 7,800이죠. 64%. 그런데 저번 최저입찰가가 7억 2,300이었어요. 저번 최저입찰가가 7억 2,300이었는데 낙찰은 7억 8,166만 6천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번 최저입찰가보다 한 6천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6천만 원 가까이.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경매증권회사에 컨설팅을 맡겨도 감정가의 1% 정도에서 900만 원 정도 주면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쓴 것들은 그거는 이제 2등한 사람이 차순위 신고가 6억 8,6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차순위가 일단 2등한 사람이 6억 8,620만 원. 그럼 낙찰은 7억 8,100이 됐죠. 1등하고 2등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제 이렇게 낙찰받으면 이제 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낙찰받잖아요. 그래서 낙찰받아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오늘 낙찰받았어 막 이래요. 기분 좋게 낙찰받았어 그러는데 와이프 되시는 배우자 되시는 분이 기록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보니까 2등한 사람은 6억 8,600이고 저번 차수보다 6천만 원이나 더 좋고 이러면은 잔소리 좀 듣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일단 경매나 공매는 소신껏 입찰하시면 됩니다. 소신껏.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적긴 하면서 싸게 낙찰받으면 그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15건 이상의 물건들을 이렇게 쭉 훑어갔는데 낙찰 사례들을 계속 많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차량만 될지 좀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업 오는데 누가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상담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되는 앱을 하나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디스코라는 앱이 있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디스코. 디스코 춤춘다 할 때 디스코. 네. 그래서 디스코라는 앱을 휴대폰에 이렇게 이제 앱을 저장시켜 놓으셔가지고 이 디스코 앱을 보세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신고 들어간 것부터 해서 모든 공적 정보 서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디스코 앱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코 앱을 활용하시면은 지분만 아시면 주소만 아시면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이용 계획항이나 공부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보실 필요 없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코라는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디스코라고 이렇게 하시면 디스코, 디스코 이 앱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디스코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유튜브에 강의가 나와 있는 게 뭐 한 50건 이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두세 개만 딱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라는 앱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물건 입찰하실 때 영지동에 이 지분을 이제 디스코 앱에서 검색을 하셔야 보시면은 이 인근에 실거래가 신고 들어간 것들이 다 나와요. 실제로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그러면은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입찰은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디스코라는 앱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뭐 토지는 토지, 뭐 아파트는 아파트, 뭐 상가는 상가 등등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개 정도 이상을 휴대폰에 이제 앱을 저장시켜 놓고 이제 항상 보거든요.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앱들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 보실 때 좀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 물건은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하실 때, 그 비문안에 보면은 거래 가액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거래 가액이라고 해서 5억 9천이 돼 있는데, 2018년도 6월 28일에 5억 9천의 소유권 이전에서 매매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서 보시면 실제로 매매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입찰하실 때나 매수하실 때 금액을 이제 참고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2018년도에 5억 9천에 샀는데 낙찰은 한 7억 8,166만 6천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2월 28일 날 사가지고 2년 정도 뒤에 2020년도에 경매로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낙찰가 자체가 이제 5억 9천보다도 낙찰이 7억 8천 좀 넘게 됐으니까 거의 한 1억 9천원 벌었다 그랬죠. 예, 경매로 날렸는데도 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찰하실 때 이런 거래 가액들 또 참고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프린트문 하나 드린가 봅니다. 자, 이 공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잖아요. 온비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온비드 있죠. 온비드라고 검색하시면 회원가에 관한 방법, 나의 온비드 설정, 물품 검색 등등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회원가입하고 공인점수는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매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입찰하는데 젊은 분들은 잘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약해서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좀 해보시고 자제분들한테 좀 도움받아서 해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쉽게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공매 아재라는 그런 이제 그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매 아재 해가지고 아저씨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온비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타이핑해 놓은 글을 그냥 쭉쭉 읽고 그냥 넘어갈 건데 그 온비드 한국자산관리 보면서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고객센터 온비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온비드 전화번호. 온비드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해서 잘 몰라서 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원격 조정이 돼요. 원격 조정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쪽에 담당자가 자기가 원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을 갖다가 그 온비드 이제 관련되면 담당자가 이제 도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입찰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못한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기회를 놓치고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이렇게 드시길래 질문 그래서 원격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원격 조정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사기 전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전화 왔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원격 조정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래 한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사기로 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면 그러죠. 그래서 그 기령 같은 것들은 보면 인터넷에 보면 co.kr이 있고 or.kr이 있고 뭐 이런 뒤에 이렇게 붙는 것들 있잖아요. www 뒤에. 근데 경찰청 홈페이지다 그러는데 co.kr 이렇게는 안 나가죠.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은 분 중에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뭐 경찰청이라 이래가지고 돈을 몇천만 원 굴라당 날아간 적이 있어요. 원격 조정해서
이제 공개입찰하는 거를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 보이스피싱 나가셔가지고 예, 옆으로 좀 센 이야기인데 여하튼 온비드는 온비드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입찰하실 때 이제 원격 조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뭘 하시다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사기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동안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뭐 잘 안 팔리는 거 있죠.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광고가 오랫동안 나오고 있다든지 잘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물건들에 이제 광고 나가고 있는데 다 전화를 해서 여기 감정평가 사무소인데 감정 금액을 제대로 나오게 해서 금액을 잘 맞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비를 한 300만 원 보내면은 감정을 좋게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다 보면 사기 안 나는 것도 그러면은 그렇게 지나가 오면 반대로 좀 연락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전화를 한번 좀 걸어보고 그다음에 어느 감정평가 사무소인지 해가지고 그 담당자 이름하고 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사무소 같으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전화번호에서 물어보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근데 그런 전화 온 것 자체가 거의 다 사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동안 그 광고 사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광고 사기가 벼룩시장이나 뭐 교차로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팔아줄 거니까 그것도 좋은 금액으로 광고비 30만 원 보내면, 광고비 50만 원만 보내면은 일단 우리가 광고를 내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광고비 사기 같은 그런 것들도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에 재테크 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전화를 다 받는데 최근에 저희 모임하는데 갑자기 딸이 막 전화가 딸이 카톡이 왔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SOS를 전하면서 딸이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엄마 어디 돈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딸이라고 하면서 막 카톡이 막 온. 그래가지고 어머님 되시는 분 보고 이거 딸한테 직접 전화해보고 전화통화 안 되면 돈 보내지 말라고. 근데 딸이 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돈을 보내줘야지 어떻게 하더라고. 그래도 딸이 연락 안 되면은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나 그런 사기 요즘 좀 있다 했는데 풀나가 돈을 보내줬네요. 그 다음에 카드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신종 그런 사기당하는 사례 잘 모르세요 요즘? 네. 카톡으로 막 가족인 거 지르면서 와가지고 그런 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대충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온비드 회원가입은 실명 인정 할 때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기본 설정하고 회원가입 완료를 하면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화면 상단에 누구누구님 로그인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용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400원 정도 수수료를 해서 공용으로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하시면 되고 은행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보안 프로그램 전체 설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종류는 공용으로 선택하고 이동식 디스크에 USB나 이런 데 저장하시고 하드디스크에 추가 저장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USB에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해놓으면 급하게 입찰할 때 자기 뭐 근무하는 회사나 다른 데서 입찰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나의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온비드라는 이제 테마가 있거든요. 그게 설정하실 때 나의 온비드를 잘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 정보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맞춤 서비스 조건 수준에서 일반 경쟁, 수의 계약 세 군데 정도
또 지역 설정하고 해서 자기가 좀 자주 보는 것들 설정하시고, 공고 설정도 공고 조건을 3개 정도로 해서 본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미드 스케줄 우리 또 나오는데 온미드 스케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2가 정도에 보면 온미드 자체 사이트 내에서 그 강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좀 학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저께 누가 통화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신탁 공매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신탁 공매 이제 할 건데,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공매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매 입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신탁 공매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100억짜리가 한 50억으로 3일 만에, 4일 만에. 그래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건설회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신탁 공매물건을 잘 보시면 진짜 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돈을 버는 결과로 갈 텐데, 이제 똑똑하신 분이 되니까 한번 날 잡아서 갈 거니까 그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좀 알려주면 안 되느냐. 참 똑똑하시죠, 그렇죠?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자기가 맨날 혼자서 들어가서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몇십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신앙분인부에서 오시면은 제가 좀 정리해놓은 프린트분이나 이렇게 드리면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에 관한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관한 것들이 이제 온미드 자체 사이트 내에서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많아요. 명도도 필요 없고 낙찰받으면 끝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매 대출 안내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이제 은행 이제 대출 어디서 이제 한다 이런 것들도 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미드 사이트 안에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검색하실 때 용도별 검색을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세 조건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분에 이제 캔코 물건이 있어요. 캔코 물건은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재산, 수탁담보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류재산은 이제 국세, 지방세, 세금 압류재산 물건을 말합니다. 근데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인도명령 제도는 법원에서 있는 거예요. 법원 경매에서만. 권리분석 하실 때는 경매 권리분석을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캠프 물건의 국유재산은 모든 선물을 캠프에 맡기면 캠프 물건으로 됩니다. 수탁재산은 모든 절차를 캠프에 위탁하면은 캠프 물건이 되고, 공고문을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입자산은 캠프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입자산은 등기부가 깨끗하고 캠프가 소유하고 명도도 크게 필요 없고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담보주택은 자주 안 나오는데, 캠프가 신용회복을 지원할 때 주택을 담보로 잡았던 주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기간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이 이용기간 물건 있잖아요.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이용기간 물건은 국유지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거 매각하는 겁니다. 국가가 소유한 거 매각하는 거니까, 그 명도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매수하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국유재산 중에서 실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한혁신도시, 대한힐스테이트 부르지오 아파트 쪽에 맥도날드에서 쭉 내려오는, 경성대 내려오는 그 생길 쪽에 임야가 있었거든요. 임야. 자연녹지 일반 주거지역 임야.
도로를 물고 있어요. 자, 도로 물고 있는 도시 부산시 안에 일반 주거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인야를 통해서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것들, 뭐 20도가 안 된다든지 경사도가 이런 것들은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형 혁신도시의 길을 끼고 있는 인야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요거를 이제 그 부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물건인데 이제 전화를 직접 해서 공매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해서 했던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유재산 공매 나오면은 공고 기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탁 낙찰되고 이 시간이 짧잖아요. 그때 제가 어디 머리가 있었어요. 머리.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그래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낙찰받으면 이게 수익 구조가 많이 나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멀리가 있을 때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자기 현금은 뭐 한 5억도 안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바로 한 10억 이상을 남기고 이걸 팔았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그래서 파는 사람도 저를 찾아오고 이걸 매수한 사람도 저를 찾아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말한 물건 그대로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한 몇천 평 정도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고기 파는, 소고기, 돼지고기 들어간 고기 파는 도매하는 데 있죠. 통하는 회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인야를 이렇게 좀 이제 토목공사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시국식당 같은 거 고깃집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야를 받아서 지목이 대지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땅도 몇천 평이 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진짜 안 놓치고 잘 보시면 그냥 전국을 다 보셔도 돼요. 다 보시면은 진짜 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땅들 보실 때는 이제 국유재산 중에서 뭐 지금 토지 말고 뭐 건물들 이런 것들도 있겠죠. 시골에 있는 땅들 보실 때는 관리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 도로 접근 땅이 있죠. 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어요.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은 농정비율이나 건폐율도 좀 높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들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인데 도로가 접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오늘 또 수업을 오는데 여튼 상담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예, 많이 오는데 정말 쓸모없는 땅, 못 쓰는 땅인데 쓸모없는 못 쓰는 땅, 맹지고 건축도 못하고 그냥 내던져 놓고 있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뭐 그냥 그 공시지가가 좀 올라온 거예요. 공시지가가. 근데 그쪽에 지역주택 조합을 한다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주차 측에서 이거를 얼마 정도에 살 거니까 우리한테 팔면 안 되냐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정도에 땡겨봐라고 하면 한 7억 정도 달라고 해보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 때는 돈 얼마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공시지가가. 네. 그래서 어차피 맹지든 뭐든 모순의 땅이든 뭐든지 간에 재개발을 하든 지역주택 조합으로 이제 공사를 해서 하든 그 땅이 필요로 하잖아요. 맹지인 땅이든 아니면 범면이든 범면 이런 땅들은 뭔가 하면 낭떠러지 땅 있죠. 땅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땅에 그 인야도 마찬가지. 인야가 막 경사도가 이렇잖아요. 그럼 이 땅의 면적은 비스듬하게 경사면이 아니고 이 바닥 면적이 있죠. 만일에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바닥 면적이 땅의 면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범면이란 말이에요. 낭떠러지 땅. 네, 덕지, 범면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는데 실제 땅 가치는 없으니까 2천만 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1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상담변호는 그쪽에서 거의 진짜 쓰지도 못하는 땅, 그런 땅인데, 갑자기 매듭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는데, 내가 사는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사놓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관리지역이고, 관리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도시지역, 부산시 안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러면은 던져놨는데 내가 그걸 없어도 되는 돈이란 말이죠. 던져놨는데 그게 나중에 내 다음 세대에서 애들이 갑자기 한 100억 정도 보상을 한다든지 몇십억 정도 보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최종 농도는 있어야겠죠. 최종 농도는 담보 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역을 한다든지 유통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공시가는 한 20억 나오는데 자기가 만약에 2, 3억 주고 샀다 이러면은 그걸 활용해서 담보 활용을 해서 물건을 이렇게 유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미찰 진행하다가 좀 공명찰 진행하다가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봉이 김순달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수영강 있죠, 수영강. 그 센텀 쪽에 아파트들 이제 많은 그쪽에 수영강이 규모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땅이 몇천 평, 굉장히 큰 평수가. 그래서 공시가는 그때 25억인가 이랬거든요. 공시가는 25억인가 이랬는데 그것도 강 한가운데 땅이었어요. 강 한가운데. 금융물건 검색에서 찾아보시면 국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검색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몇천만 원 정도 떨어지면 그냥 일단 한번 사볼까? 몇천만 원 정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범위가 되면은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막 봤어요. 물에 잠긴 강, 땅들, 하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발됐는지 그래서 수상 레이저로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었는데 저는 한 몇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미만으로 진짜 싸게 떨어지면은 입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억 단위로 낙찰을 받아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포트 승차장 만들어 놓고 막 좀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 같은 게 경매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강들을 알고 있잖아요. 유지라는 게 있거든요.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저수지 말고 연못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물에 잠겨져 있긴 한데 그 매립을 하게 되면 땅을 바뀌겠죠. 그런 것들은 또 크게 돈이 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 국내나 경매를 보시면 물에 잠겨져 있긴 한데 뭔가 위험 온도가 있는 그런 땅들이 한 번씩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구비조선 하다가 실제 사례들 옆으로 이제 조금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냥 금융재산.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좁힐 것 같아요. 그냥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재산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소유. 나중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권리 분석이 불필요하다. 위험 부담이 적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 재산 중에서 이용기관 측에서 사무를 직접 처리를 하고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들이 파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캠코에 안 맡기고 이용기관에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상담해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법인 이런 데서도 부동산을 팔겠죠. 그렇죠?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그렇죠? 옛날에 부산여자대학 같은 경우에도 신화대학으로 바뀌었잖아요. 부산여자대학 그 별관도 있었거든요. 연산동에. 그럼 그 별관도 그렇고 본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권 담보재산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동산을 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검색에서 볼 때, 이제 우리들 들어가시면은 지도 검색이 있는데, 네, 스카이뷰 지적도 보시고, 지적도를 보실 때는, 지적도에 이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닷가 물건을 내가 검색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좀 지도 검색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바닷가 쪽에 난 전주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나 그런 좀 오래된 집들, 시골 집들을 좀 보고 싶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릉시다, 동해시다 이러면은 바다가 좀 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 검색으로 해서 보시면 지도를 통해서 찾을 때 이용하면은 바닷가나 이런 물건들, 바닷가 같이 있는 물건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통일부 관련해서 옛날에는 노동부 쪽에 제가 소속을 해서 이제 노동부 위탁교육 수업을 제가 진짜 1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국비 지원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런 수업도 지금 부산시에서 금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국비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지자체 어떤 그런 경비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통일부 쪽에 제가 또 이제 연관이 좀 있어서 그게 강의를 한동안 또 한 번씩 좀 자주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강의 나가면 이제 테마를 주제를 뭘 잘 듣는가 하면 통일되었을 때 부동산 네. 어디 투자한다는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고 보고 어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하고 그런 걸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일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8선 넘어서 그 근처도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놨거든요. 네. 실제로 진짜 많이 사놨어요. 그런데 북한 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바닷가 끼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해든 서해든. 그러면 뭐 강을 끼고 있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개매각으로 해서 공개로 나오겠죠. 공개매각으로 해서. 그냥 개인한테 그냥 이걸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나중에 보실 때 무슨 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검색을 해서 보시면 통일됐을 때 보시면은 야 정말 경치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데 건축 행위가 가능하고 도로가 접해져 있고 정말 자연천의 어떤 그런 보존이 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고 가져가시면 아주 엄청나게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 검색 있죠. 지도 검색, 지도 검색으로 활용하실 때 바닷가 물건 검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일되면은 저기 북한 쪽에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 중에 평가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은가 하면 제가 제주도 쪽에 이렇게 투자 검토로 이제 물건을 좀 잘 보시라고 이야기할 때 제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급상승해서 갑자기 확 올라간 적이 있었죠. 진짜 1억 주고 샀는데 10억 정도 되고 이런 적이 이제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10년, 20년 전 얘기 아니고 그렇죠. 최근에 한 6, 7년 전에 이렇게 샀는데 뭐 2, 3년 남도중이 진짜 한 10배 뛰어버리고 제주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에서 땅을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을 팔 때. 제주도 자치단체 내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제주도가. 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했죠? 외국 사람들한테 팔았잖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 외국 사람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중국 사람.
자, 이거는 팁을 드리는데, 나중에 여기 젊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통일됐다. 그러면, 아니,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땅들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중에서 그 지자체에서, 외국인들한테 부동산을 파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더라. 북한에 있는 어떤 지역 중에서. 그러면 그 지역들은 수요자들이 막 몰리면서 있잖아요. 가격이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통일되면 지도 검색에서 바닷가 쪽에 경치 좋은 데 있는 것들, 또 이제 지자체에서 재정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외국인들이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쪽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팁을 좀 드렸습니다. 한 10년, 20년 뒤에 혹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놨다가. 자, 그래서 이런 공매를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매를 진행되는데, 이제 입찰 방법은, 보겠습니다. 입찰사 제출 방법. 자, 보증금을 계산해서 클릭을 하면, 납부 총액이 나옵니다. 바로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해서 클릭하시면 되고, 국내는 입찰 보증금이 이제 입찰할 때마다 이렇게 좀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니고, 입찰 금액의 뭐 5%, 10%, 적게는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입찰한 금액에 만약에 10억이 입찰하면 10억에 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최저입찰가의 퍼센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낙찰 무효주의입니다. 그런데 입찰 보증금 여기를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납부 총액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이렇게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이 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불 계좌 추가 버튼 클릭해서 시작합니다. 낙찰 못 받았을 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환불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분용 공인증서 이동식 디스크 USB 드라이브 선택해서 아무 입력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하면 인쇄 버튼 누르면 인쇄해서 나옵니다. 최종 입찰 보증금 납부하면 본인 핸드폰으로 입찰 완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낙찰 결과도 문자 옵니다. 낙찰됐으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홈미드 입찰 확인을 또 클릭하면은 개찰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제 문자가 온단 말이죠. 입찰서 제출한 다음에 입찰 종료 시점까지 입찰 금액 정액 수준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중으로 입찰을 그만두는 내용이 공고문에 있으면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했는데 입찰 종료 전에 내가 금액 좀 더 정액해야지, 좀 조정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은 민사집행법 세금 환급 금융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친학세 징수를 위해서 공제매가 거고 인력 문제도 없습니다.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자, 국민재산 명세서 게시된 거 검토하셔야 되고 세금 법정기일 체크하셔가지고 관련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찰되면 보통은 10%씩 들어집니다. 국내는 경매는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20% 들어있죠. 근데 경매는 이제 지역마다 30% 들어지는 데도 있어요. 100, 70, 49 이런 식으로 30% 들어지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다 20%씩 떨어지고 국내는 유찰되면 10%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지방되면 다시 입찰 진행합니다. 자, 매수대금 납부는 낙찰금액 3천만 원 미만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은 보통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콤 이런 국내는 직장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참 좋습니다. 휴가 안 돼도 직장에서 그냥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입찰하면 되죠.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입찰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검색해서 클릭하시면은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검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통합검색에 물건 관리번호가 있거든요. 김배사건 번호처럼
물건 관리 번호를 입력해서 또 그 물건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션에 들어가면 아무 국내든 국내 물건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경매나 구매하려고 하시면 유료로 돈을 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션의 상단 오른쪽에 보면 구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구매. 자, 신탁 구매 있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잠깐만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설명을 신탁 구매 제가 좀 페이지가 한 두 페이지 정도 돼서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만 한번 쭉 훑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탁 구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배당하면서 합니다. 제가 이 11개 신탁사를 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신탁사 자체 홈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신탁 구매만 잘 해가지고 손님들만 잘 해가지고 하면 크게 수수료를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보 부동산 신탁, KB 부동산 신탁, 코리아 신탁, 한국 토지 신탁, 아시아 신탁, 하나 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한국 자산 신탁, 프랑코 자산 신탁, 대한 토지 신탁, 국제 자산 신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이 신탁회사 이런 걸 해서 각각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각 신탁회사에서 공개 매각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만 잘 치다가도 돈이 듭니다. 근데 요거를 홈페이지 사이트 안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있잖아요. 자제분들한테 부동산 학과로 지원해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뭐 이제 석사, 박사학위 밟고 뭐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좀 길을 인도해 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 부동산 학과를 갔는데 건국대 부동산 학과를 갔어요. 아니면 동의대 부동산 학과를 갔어요. 건국대 부동산 학과하고 동의대 부동산 학과가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전통 있고 그래도 개중에서 굉장히 이제 졸업생들도 많고 좀 그래요. 요즘은 부동산학과 대학원 들어갈 때 인천부도 영어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보통 카트라인은 법대 카트라인하고 비슷합니다. 법학과 카트라인 좀 높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학과를 만일에 나왔는데 영어만 하나 잘하잖아요. 영어. 그러면 이런 신탁회사나 외국계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IMF 때 외국계 부동산 회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가지고 정말 싸게 사서 다시 매각하고 그랬던 회사들 많이 있었죠. 그런 이제 부동산 외국의 기업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10개 정도의 규모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지사장이나 각 지사장들 보면 그냥 부동산 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영어 정말 잘한다. 요거 하나를 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보통 기본 연봉이 매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연봉이 3억이었거든요. 플러스 인센티브. 헤드헌팅에서 계속 이제 헤드헌터들에 의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좀 올라갑니다. 연봉도 커지고. 자, 그런 회사들 중에 뭐라고 이런 신탁회사 있죠. 이 11개 신탁회사. 이런 데 취직을 하잖아요. 영어는 정말 잘하잖아요. 만일에 부동산 학위를 석사, 박사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로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단순하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있잖아요. 큰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회사에. 그러면 나중에 그런 큰 회사들이 투자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결혼 이렇게 한 남편이 뭐 어떤 여자분 이렇게 누구라고 제가 바로 지칭은 안 하겠지만 우리 긴머리 생머리에서 CF의 그 퀸에 해당하는 대충 연예인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네. 긴 생머리 막 제가 이름을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결혼할 때 뭐 자기 아버님이 회장이고 자기 이제 대표이사로 올라갔는데 그 투자회사 같은 것들 외국에서 좀 이렇게 또 근무하다가 그런 투자회사의 어떤 그 재산 가치 지분만 해도 그때 한 6천억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를 설립하니까 이 회사가 자꾸 올라갑니다. 대충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산학과 졸업하고 영어 잘하고 큰 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겪고 이러면은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해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재력이 돼서 되면은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죠. 연예인 중에서 이제 그 배머머라는 연예인의 대충 굉장히 주식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설립한 회사, 자기가 만드는 회사, 그 주식 가치가 커지니까 이 주식 보유한 재산이 커진 거죠. 근데 실제로 큰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이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 이게 정말 큰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신탁회사들 부동산학과 전공해서 그런 어떤 미래에 관해서도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탁 공매는 앞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 신탁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그런데 대출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신탁회사는 그 해당 부동산을 신탁금매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 이상. 낙찰되면 보통 5일 이내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보통 2달 안에 잔금 구합니다. 자, 신탁금매 계약할 때 이상은 전체 회차 유찰 시 최종 차수 최저 유찰 금액 이상으로 수익 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다. 예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는 신탁 금액뿐만 아니고 예금 많이 떨어지고 나면 수익 계약되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 계약은 뭐죠? 그냥 가서 계약서 적으면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탁 금액 연도 소송해야 됩니다. 자, 공매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 명의로 해야 되고 타인 명의 계약 체결 불가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납부전 명의 변경 계약 인수 등 행위 불가하다. 잔금납부전. 그런데 이걸 왜 적용하는가 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공매입찰 같은 경우. 대리 스테이트 크루지오 쪽에 상가들 입찰할 때 부산시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이걸 부산시에서 군수사령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짓고 매각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가 입찰할 때 부산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매가 됐었거든요. 전매. 계약금 5% 걸고 명의 변경 전매가 이제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LH 물건이라든지 공매 중에서 보면 전매 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바로 사례를 탁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조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륙신도시 안에 부산은행이 들어간 상가가 있었어요. 부산은행이 출장수가 들어갔었는데 그 물건이 이제 계약금 5% 걸고 입찰해서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 받았는데 부산은행이 임대를 잘 놨어요. 잘 나가지고 금액을 엄청 띄워가지고 전매로 팔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약금 5%에서 만일에 내가 5천만 원을 걸었다. 근데 띄운 금액은 한 4억 띄었단 말이에요. 4억. 만일에 10억이 낙찰받았는데 14억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계약금 5천만 원 5% 들어갔는데
사업을 뛰어가서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 다 내도 양도소득세가 한 50% 정도 내죠. 그렇죠? 예, 50% 정도 내면은 다 내도 내가 5천만 원 들어가서 2억을 버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계약 딱 체결해놓고 부동산을 쫙 뿌려서 뛰어서 팔았어. 네. 그래서 국내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가 가능한 국내 입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석 잘해서 잘하시면 그냥 돈 넣고 돈 넣기 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로도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여기 불가한 어떤 그런 걸로 공고가 되는 것들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 보겠습니다. 신탁 구매 부동산의 제한 물건, 등기부, 임대차,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현황으로 유치권, 지상권, 이런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 사항 및 권리관계 말소는 매수자나 차량자가 인지하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에 불과합니다. 신탁 구매는 하루에 한 물건에 2번에서 6번 여러 번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빠릅니다. 오전에 입찰하고 오후에 입찰하고 점심 먹고 나서 입찰도 2번 하고 그래서 유찰되면은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진행하고 그래서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자, 신탁 공부와 등기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입찰해야 됩니다. 신탁 공부라는 게 있어요. 등기소에 가서 떼시면 그걸 철저히 분석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신탁 공매 권리 분석. 자, 신탁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됩니다. 신탁 등기가.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 분석 하실 때 우선 수익권, 건전한 금액 파악 후에 매수하셔야 되고, 임대차 권리 분석하실 때, 이 임대차 권리 분석하실 때, 이 신탁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들이 있거든요. 소위 협의되고 돈이 없고 이런 경우는, 요 건전한 뒤에, 우선 수익권 뒤에, 뭐 입찰로 들어가도,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우선 변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탁 공매에 관해서도 유튜브에 보면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신탁사고 이전 등기 전은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고, 인수조건부 매매, 신탁사고 이전 등기 후에 뭐 임차인의 대항력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 현황상 권리 분석하실 때 유치권, 지상권 보셔야 되고, 신탁 등기 전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신탁 계약 표기, 공매 시 공고란에 공시되는 내용 잘 보시고, 자, 신탁 공매의 장점은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신탁 등기 후 추가 건전항이나 압류 등기 불가하고 신탁사에 전화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상담해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찰되었을 때 수익이 가능하다. 1순위 수익권자와 협의해서 또 가능합니다. 자, 신탁 공매의 단점은 인수조건부 매각방법으로 인수권리 파악이 힘들 수가 있어요. 공고란 신탁에서와 꼭 상담 후에 입찰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유치권 등을 매수인 직접 해결해야 되고, 명도 또한 매수인 직접 처리해야 되고, 명도는 매수자 책임이고,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출받으면, 은행은 건전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탁 공부에 1순위 수익권자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수익권자는 1순위 건전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탁 공매 대충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정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 읽고 넘어갔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접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유튜브에 신탁 공매라고 이렇게 하면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 개 들으시고 하시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금보험공사 공매, LH 공매, 공무원 임금부양 공매 다른 속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빨리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근공공사 공유해 보겠습니다. 내근공공사 공유는 꼭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내근공공사 공매 정보를 이제 클릭하시면 공매 정보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 공고 통합매물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파산대당 금융기관에 매각 부동산입니다. 파산대당 금융기관에 매각 부동산. 옛날에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뭐 한 5년 정도 전인가 부산상호저축원에 뭐 구도나고 할 때 5년 전에 내근공공사 공매를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성대 바로 옆에 보면 3점 그림 코와 3점 그림 이렇게 원룸 오피스텔 지어놓고 있어요. 그게 파산 관계인이 이제 관리하고 있던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원룸 오피스텔 지어서 3정에서 정말 대박 터졌던 그런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근공공사 공매 물건을 잘 보면 아파트들 뭐든 간에 진짜 돈 되는데 되게 쓴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근공공사 공매에서 대출 기준은 감정가는 낙찰가로 봅니다. 10억짜리를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 그래서 10억으로 대출할 때 10억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정가는 낙찰가. 내근공공사 물건들도 유찰이 되면 수익이야기 바로 가능하거든요. 수익이야기. 아무리 유찰을 안 하면은 수익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보통 떨어지시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체리찰가가. 처음에 한두 번은. 따라서 내근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매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잔금 때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부가세. 건물 부분의 실수로. 만일에 내가 낙찰받은 게 6억인데 6억 중에서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게 2억, 토지가 4억이다. 그럼 건물 부분에 관한 2억에 관한 10% 2천만 원. 이거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가매가 이제 조건때 관리비 체납금 인수주의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굉장히 몇천만 원씩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관리비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넘은 어떤 관리비 체납금은 납부를 안 해야 되는, 이렇게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낙찰받은 사람 중에서 이 상가 관리비 있잖아요. 상가 관리비 체납금이 뭐 한 7천만 원 됐다 이랬는데 상담하고 나서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래가지고 이거 알고 나서 있잖아요. 3년 넘은 관리비는 안 줘가 몇천만 원 적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럼 몇천만 원 아낀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리비 체납금은 낙찰자가 경매 같은 경우는 공용관리비는 다 줘야 된다. 이건 대부분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소멸시효 3년까지는 생각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상담하고 나서 실제로 그 공매 쪽에 경매 쪽을 근무하시는 중에서 어떤 한 분이 관리비를 몇천만 원 아껴서 이렇게 판례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랬는데 소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소송은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되죠.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몇천만 원 아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LH 공매, 희망임대 LH 공매 제가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LH 희망임대 아파트 낙찰받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임대 LH 회사에서 주택 매입해서 약 5년간, 예를 들어서 5년간 만일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소유주가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 하우스 푸어 입고 돼 있잖아요. 내가 팔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1억인데 대출을 1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 받고 나면 나는 땅중이에요. 이래가지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LH에서 매입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 소유주는 임차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은행이자보다 굉장히 적은 임대료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5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확 뛰었죠. 2배까지, 3배까지 더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소유주는 나는 만약에 3억이 팔았는데 이게 한 8억이 돼 있다. 5년 뒤에. 참 마음 아프겠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희망임대 LH 회사에서는 그냥 감정한 금액대로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추첨.
그럼 입찰 신청을 하면은 내가 추첨해서 걸리면 난 낙찰을 받는데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보다 싼 것들을 잘 찾아서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은 이제 보통 매각을 합니다.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현재 시세와 차이 나는 물건을 조사해서 공매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예약금은 보통 공고된 입찰금의 3% 나갑니다. 3%. 본매매 계약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금은 신청 예약금 3% 포함해서 10%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 공매가 있는데, 부동산 매각 공고를 잘 검토해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459 다대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낙찰을, 이제 받기 위해서 뭐 입찰을 몇십 건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특강 강의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너무 세세하게 알려주더니, 제가 경쟁 상대가 돼서 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낙찰을 잘 못 받고 학생들이 이제 낙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거의 한 150채 정도가 실제로 굉장히 싸게 매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건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조합원의 혜택을 그대로 다 받는 걸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 공매가가 2억 3천 정도 됐었는데, 이제 최초 분양가가 2억 6천 정도 됐었고, 그때 시세가 2억 8천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기 전까지 올라갔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은. 예, 바다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한 1억 차이 납니다. 예, 방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래서 자, 분양 자체를 유무천했는데 조합원 혜택을 주면은 또 1, 2천만 원 정도 조합원 혜택이 있거든요. 뭐 확장, 샷이 이런 거 다 무료잖아요, 조합원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분양했던 금액보다도 일반 분양했던 금액보다도 한 4천만 원 정도, 4, 5천만 원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이건 아파트니까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공단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서 물건들을 잘 보시면 연산주공이 있죠. 만미동에 연산주공 아파트, 만미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공무원들이 이제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이거를 분리 매각한다는 분매로. 이런 경우는 보통 거의 다 공시입니다. 공시. 명도도 필요 없고. 공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 놓치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사이트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봐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게임기에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니면 그거 이제 요 블로그 들어가서 보실 때, 컴퓨터로 들어갈 때는 밑에 www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제가 M으로 들어가서. 밑에로 보면 공유 사이트 중에서 제가 이렇게 M 되어 있는 걸로 링크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미드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부동산 있죠. 검색하시면 돼요. 공매에 굉장히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가, 매각 공고 말고 임대 공고도 있거든요. 임대 공고. 그래서 임대 공고를 활용을 잘 하시면은, 좀 실업자로 계신, 아니면 집에서 좀 쉬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 군의 매점, 경찰청 매점, 시청의 매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공개 매각돼서 미디어 사이트에서 입찰하거든요. 부산역의 자동 판매기, 자판기, 임대 매각 공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습니다. 아니면 주차장, 이런 것들도 주차장도 참 좋죠. 그래서, 아까 이제 통합 검색이라는, 여기에 물건 관리번호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물건 검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캠프 물건, 이용기관 물건,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여기 캠프 물건이고, 여기가 이용기관 물건이에요. 그러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해서 검색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부산만 보고 싶다. 그럼 부산만 보고 싶으면 지역을 부산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 300건 정도가 나오죠. 300건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기간을 앞에 이제 기간을 지금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주일만 했거든요. 일주일만 했는데도 아까 구제사, 공제사 용도도 필요 없고 그냥 낙찰받으면 끝나는 거 있죠.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만 해도 지금 아까 밑에 보니까 300건 정도가 있죠. 근데 이걸 날짜를 조금 더 멀리 해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이것도 기간 앞으로 좀 당겨서 하면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는 공짜로 보는 사이트거든요. 돈을 주고 보는 사이트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이제 국내에서 쭉 설명했던 것 중에서 좀 쉬운 것들만 먼저 보셔도 국가기관에서 내놓는 것들은 무조건 시세보다 한 1, 20%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세 있죠. 시세보다도 한 10%에서 20%는 싸다. 근데 잘 받으면 정말 돈 되는 걸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매 사이트를 하나로 연결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홈비디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고, 자, 한국주택공사 이것도 제가 모바일 링크도 해놨고 컴퓨터 링크도 해놨는데 H는 보통은 전매가 되거든요. 물건들이. 그래서 보통은 좀 잘 가면은 내가 낙찰받은 거에 한 배 반에서 2배 이렇게 뛰는 경우가 한동안 좀 있었어요. 내가 10억에 낙찰받았다. 내가 10% 계약금 걸어서 1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일에 한 배 반 정도로 해서 15억에 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억이 되는 거죠. 네. 자, 제가 수업 마치는 시간 때문에 알람 맞춰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0억에 낙찰받았는데 15억에 판단 말이에요. 한동안 부산의 강서구 쪽에 있는 땅들은 뭐 공장 용지라든지 상업 지역의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2배씩 뛰었거든요. 처음에 3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600이 되고, 나중에는 또 900이 되고, 또 양산 신도시 쪽에, 김해 신도시 쪽에 또 이제 입찰할 때는 상업 지역의 땅들이 1200, 1500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억에 낙찰받았는데 이게 평당에 6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6억에 팔리죠. 그럼 3억이 되죠. 나는 계약금 10% 3천만 원 들어갔어요. 3천만 원 들어가서 3억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큰 물건들 한 30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500억이 팔았단 말이에요. 30억 들어갔죠. 500억이 팔아가지고 200억 뛰었죠. 이거를 시행하는 쪽 건설회사 쪽에서 토지주택공사에 받아서 전매해서 판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투기 아니냐. 정상적으로 입찰에 정상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장점, 명의 변경할 수 있다는 이거는 수익 구조가 내가 만약에 10억에 낙찰받아서 계약금 1억에서 10% 들어갔는데 11억에 팔아도 그냥 땅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10억에 받아서 근데 보통은 내가 낙찰을 10억에 받으면 시세는 한 1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억에 산다 그러면 시세는 한 1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벌써 2억 됐잖아요. 자, 그래서 LH 큰 메리트 있는 게 명의 변경 전매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바로 보시면 되겠죠. 컴퓨터로 들어가시든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든 외국보험공사도 또 사이트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 도마다 개발공사가 있어요. 부산도시공사. 경남 같으면은 여기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이런 데서 부동산을 또 팔아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있죠? 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금공공사 사이트만 하나 들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금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면 예고 구매 정보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구매 공고 통합매물 검색 이렇게 나옵니다. 통합매물 검색. 그러면은 통합매물 검색에서 뭐 현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공매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부동산 공매가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있죠. 동산 뭐 이런 것들도 팔아요. 네. 그래서 공개 매각해서 파는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은 물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축은행 거 많죠. 아직까지 여기는 부산상호저축은행, 양산시에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거 매각하는 거. 그럼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영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부산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더 되겠죠. 공매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공매를 강의해 주는 데는 잘 없어요. 경매하는 사람들도 공매를 잘 몰라요. 아까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신탁회사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이제 참 중요한 수업을 이제 한 건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갔는데, 자, 제가 요 재개발과 재건축 기초에는 부동산 세금 기초에서 내용을 일단 좀 적어서 올려놨고요.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를 여기 또 보완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재개발 재건축 세금 우리가 이제 1강하고 2강 때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실무상 중요한 것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이니까 부산을 이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있죠?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토지는 60제곱미터 이상, 부산, 서울은 9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조합원 자격이 나옵니다. 근데 토지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2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도 부산에 샀을 때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지목이 도로고 현황도 도로면 그 토지는 조합원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2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지목이 도로고 현황이 도로면 그 20제곱미터 이상 가소 토지에 해당하는 60이 안 되면은 조합원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고 나서부터, 공고되고 나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있죠. 준공. 무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좀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하실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위험한 것은 하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내가 뭘 샀는데 내가 조합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자격이 안 돼서 아파트를 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를 정확하게 아는 부동산은 한 100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있을까 말까 그렇고, 지역주택조합도 전문적으로 해본 부동산이 아니면 몰라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유튜브에 강의도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이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시면 그냥, 자, 부산의 재개발입니다. 부산 기준입니다. 부산 기준. 서울은 90제곱미터고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면 한 18km 정도 되죠.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에 상가 3평이 있어요. 상가 101호. 재개발 구역에 상가 101호. 상가 3평이 있는데 이 상가 3평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이지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건 아파트 분양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이제 놓치고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형사진이 있다든지 서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 사람이 살았던 어떤 그런 곳이면은, 이것도 조합원 자격이 나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되고, 건축물하고 대리권 지분하고 두 개 다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재건축 사면서 야, 대리권 지분이 없는 게 있나? 이런 거 체크도 안 해요, 사람들이. 등기부에 대리권 지분해서 소유권, 대지권. 이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사람들 체크 안 하거든요. 근데 대리권이 지분이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대지권, 지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 투기과열지구 같으면은, 재건축 같으면은 조합세를 인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재개발 같으면 관리지분 인가하고 나면, 요거를 산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부산이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아니죠. 그래서 그게 해당되면은 아주 공부하시고, 부산 위주로만 지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아니면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조합세를 인가가 났잖아요. 재개발 구역인데. 조합세를 인가가 났다. 그러면은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합세를 인가가 나고 나서 보통 사거든요. 조합세를 인가가 나고 났는데, 한 세대에서 아버지도 하나, 엄마도 하나, 아들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아니면 아버지가 한 2개, 3개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한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조합원의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만. 그런데 이게 내가 살 때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체각 조건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권 자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이제 모의로 하고 다시 반환한다고 하고, 만약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내가 산 이 물건에만 조합원 주권이 자격이 나오고 나머지 물건은 현금 청산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물건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금 청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은 계약실 특약 조건을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세를 인가하기 전에 같으면은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한 명이 A 물건, B 물건, C 물건 가지고 있잖아요. 조합세를 인가하기 전에는 다 이걸 산 사람들이 다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A, B, C, D가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만 한 명한테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조합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4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A가 대표 조합원으로 해서 A가 입주권이 나오면은 B, C, D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B, C, D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을 사시면은 내가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1이 나오는 게 있어요. 1+1. 1+1은 감정가로 1+1에 이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은 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주거에 관련된 면적이 있죠. 주거 등기부상에 건축물 대장상에 주거라고 되어 있는 면적이 많으면은 입주권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가가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 금액에 2개 이상 되면은 그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 요구를 꼭 해야 돼요. 60제곱미터 밑에 거 하나를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형님을 하면 되거든요. 2개가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59제곱미터 같으면은 아파트 25평형이에요. 25평형인데 그러면 25평형이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34평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84거든요. 84. 보통 85제곱미터 미만이에요. 25평짜리 같으면 6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9점 얼마까지는 돼요. 34평짜리, 33평짜리 이런 아파트는 85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면 84점 얼마 이래 되는데, 그러면 내가 34평짜리 하나 평형으로 따졌을 때 25평짜리 하나 받을 수 있는 내가 자격이 되는 조합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는 전용 면적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84, 59 이렇죠. 그럼 대충 59는 60으로 잡았어요. 60. 그 다음에 84는 85로 잡으면 85 플러스 60 하면 얼마죠? 85 플러스 60 하면 14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사는 부동산 면적이 등기부상에 145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84 하나, 그 다음에 59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5평짜리 하나, 30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러면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뭐 1,050제곱미터 아니면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인데 2,050제곱미터, 3,050제곱미터 그러면은 1, 2, 3층 다 치면 등기부 면적이 150제곱미터죠. 그러면 145 넘어가죠. 그러면은 25평짜리 하나, 34평짜리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1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가치가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실 때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네.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 계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 부분하고 이제 같이 접목을 하면은 이제 세금까지 연결해서 같이 다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하는 부분 중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오고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사업 진행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있고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있고 이렇게 사업 절차를 좀 아셔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오고 나면 조합 분양 신청이 종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때부터는 입주권으로 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입주권으로 보는데 입주권으로 보는 것은 세금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상가나 토지 샀다고 보시면 돼요. 상가나 토지는 어떻게 되죠? 세금 부분이 세금 부분이 주택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오고 나서 내가 조합 입주권을 팔 때는 내가 입주권을 팔아요. 그럼 이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입주권을 팔 때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돼. 2년 3년까지 갔다고 해서. 2년 3년까지 갔다고 해서 비과세가 안 됩니다. 내가 거주했다고 해서 거주권도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고 나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사용 승인되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입주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잡습니다. 2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고 나서 내가 샀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고 나서 사업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철거도 빨리 안 되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살았어요.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2년 이상 보였는데 그 집에 또 살았는데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샀는데 그 집에 살았다. 1주택밖에 없다. 비과세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기 전에 사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되기 전에 샀잖아요. 그것도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여러 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경해서. 그럴 때는 첫 번째 관리처분 계획인가예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대형 이구역의 대노트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3번 했거든요. 2018년에도 나고 맨 앞에 할 때는 2010년에 났어요. 2010년. 그럼 첫 번째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이전에 산 사람은 전체 기간을 통합해서 이룹니다. 그러면은 준공되고 나서 사용 승인되고 나서
하루 이틀이라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전체 10년이 되죠. 그럼 1주택이죠. 그럼 비과세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처분을 인가하고 나서 지금 이 개념 있잖아요. 재개발을 다루는 부동산들 있죠. 현장에 있는 부동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들이 제 생각에는 한 3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자,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들 30군데 중에 한 군데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문 지식을 지금 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헷갈려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 조합설이 인가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사할 게 중요하게 이제 좀 다르게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나서 내가 팔 때는, 조합 물건을 팔 때는 요거는 주택을 파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상가, 일반 토지 팔 때처럼 세금 계산한다라는 거, 일반 과세, 비과세 안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택을 팔잖아요. 그럼 이쪽 분은 또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고, 재개발 관련해서 그러면 꼭 세무사하고 상담하시면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도 안 되죠. 왜? 주택으로 안 보니까, 입주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으로 안 본다라는 그런 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5+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팔 때 내가 25평짜리 하나, 30평짜리 하나 샀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팔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따로 팔려고 하면은 입주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3년이 지나야 돼요. 사용승되고 나서 3년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상가만 소유하는 경우에 여기 이제 순위를 해놨거든요. 공급순위 해놨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순위가 높아요. 금액이 작아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좀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자, 부동산 세금 부분에서 세금은 자꾸 바뀌니까 정신이 없다 그랬죠. 근데 다행히 좀 피해갔어요. 부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대상지가 아니면 규제지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주택, 그 다음에 2주택까지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취득세가 12%다 8%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사면 만약에 2주택이다 3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주택이다 이러면 취득세를 규제적이고 이러면 1억 2천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2천을. 그렇죠? 근데 앞에는 어떻게 했죠? 1% 정도에서 1200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1%에서 3% 정도. 좀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주택부터는 4% 한다 이렇게 놓고 거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8% 10%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부산은 좀 피해갔어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그다음에 7월 10일 계약한까지. 진짜 그걸 딱 발표 나고 나서 7월 10일 계약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7월 10일 오늘 계약했는데 계약서 적었는데 계약금 들어가고 가계약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정식 계약만 인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택수가 3주택이 된대요. 주택 하나 팔고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샀는데 하나 팔았는데 하나 파는 거는 잔금을 늦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남아있는 거죠. 사는 거는 빨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7월 10일까지는 괜찮습니다. 7월 10일 이후. 그래서 세금은 자꾸 바뀌니까 자꾸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국세청에서 해마다 한 4월달, 5월달 되면 발견하는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금 책이 있거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부가세, 소득세, 아니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상식, 그 테마별로 책이 나오는데 이 책값이 한 2,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저는 옛날에는 1,000원 했는데 국세청에서 나오는 이 책이 100% 제가 국세청에서.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득세, 부가세 이런 부분들 절세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국세청에서 나오거든요. 2,000원 주고 사야. 이거를 만약에 선물로 딱 주시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쭉 했는데 책이 두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딱 진짜 애기서만 딱 이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물로 주면 나는 2,000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기업식 하는데 가가지고 이런 선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책을 읽어보고 세금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네, 몇천만 원 매도로 줄일 수도 있어요.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을 잘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해마다 나오는 책을 사서 보시고요. 네,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데 윤곽도서나 이런 데 교훈문이나 이런 데서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나온 책을 대신. 근데 보통은 다 팔리고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어떻게 주위 이웃에 선물로 주셔도 참 좋습니다. 네, 선물로 주셔도.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되는 책을 사서 2,000원짜리 책 하나 사서 야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렇게 하면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부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률과 해제 이걸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어제 밤 11시 반까지 이것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하는 모임에 전체 단톡방, 밴드방 이런 채팅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모임에 나오는 부동산들이 정말 부산에서 상위 한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모임을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정말 엘리트만 모임 그런 이제 전체 단톡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계속 시험 대라고 한다고 이제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이 지정이라고 해제를 있잖아요. 이걸 갖다 엉터리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도 엉터리로 다 해놓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다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유튜브로서 강의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정말 그 구독자가 부산 같은 경우로 따지면 부산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정말 인기 있는 강사가 강의하는 거기서도 엉터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 있잖아요. 지정일하고 해제. 이거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날짜 조사한다고 정말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기장군도 11월 3일이다 이렇게 넘겨져 있고요. 예. 그래서 2016년 11월 3일날 해수동 남부연제구, 그 다음에 2017년 6월 19일날 부산진구 기장군. 이 지정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1주택일 때 꼭 아셔야 돼요. 자, 1주택일 때 파리대책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거주율도 2년을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 파리대책 이후 같으면은 거주율국가를 2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물건 있잖아요. 대로특혜서 레전드라든지 각 뭐 양정 2구역인가 뭐 양정 재개발구역도 그렇고 딱 보면은 가리치는가요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믹스해서 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청은 인가의 유예 내가 샀잖아요. 관리청은 인가의 유예. 그러면은 관리청은 인가의 유예 내가 샀는데 사용승인 된 날짜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준공된 날짜, 입주한 날짜가 대로특혜서 레전드 같은 경우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입주했거든요. 준공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래처가 되고 나서 뭐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주택밖에 없고 지금도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비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일이 언제인지 해지일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렇게 뭐 밴드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엉터리 날짜가 열애하고 엉터리 날짜예요. 열애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철저하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 현대방송에 1시간 동안 패널로 방송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7시 때 첫 번째 강의할 때 제가 방송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지정되고 이런 거에 관한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됐고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됐고 이걸 1시간 동안 나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엉터리 방송을 제가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인데 그래서 요 해제일도 보세요. 1강년 제외한 기장부는 1강년을 제외한 기장부는 2018년 8월 28일. 근데 1강년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12월 31일 이때 되는 거예요. 자, 남부, 연대부, 기장부, 부산진구는 12월 31일. 이거를 어저께 보니까 어떤 사람은 11월 28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불구하고 12월 28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밤 11시 넘어서까지 하면서 국토부에 공고 자료를 보고 했는데도 12월 28일 아니냐. 왜냐하면 12월 28일 날 공고문이 나왔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때 공고가 돼서 12월 28일 날 뉴스 기사가 막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 페이지째, 네 페이지째 보면은 이제 기준일이 12월 31일에서 도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도표 해석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해제됐고 추가로 지정되는 거는 12월 30일 날 진행됐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도표를 보니까 12월 31일 기준 해제 지역 표시, 그 다음에 지정 지역 표시에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딱 나와 있는 그걸 보고 12월 31일 맞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되고 이러니까 원문을 보고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거 내가 어제를 알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현장에서 매각하고 진행하는 부동산 물건들이 여기에 다 걸리거든요. 뭐가 걸린단 말이에요. 관리청인가가 첫 번째 관리청인가 2010년도에 났는데 2010년도 전에 산 사람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은 다 관리청인가 이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공은 어떻게 되든 말이죠. 입주 준공은 요 2016년 11월 3일 그 다음에 8일 대책 2017년 8일 대책 8월 2일 이후에 2018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이제 입주한 지 2년 넘은 거예요. 2018년도 6월 달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 3일에 남부 지정된 이후죠. 준 대상 지역일 때였죠. 8일 대책 이후죠. 2018년도 2월 달이니까. 그런데 해제는 언제 됐습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해제의 효력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럼 31일 날 이 날짜에 딱 해제된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그럼 30일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자, 2016년 11월 3일 이후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냐 이전이냐. 11월 3일 날 샀으면 11월 3일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지정일에 입주 발생하고 있죠. 2018년 12월 31일에 내가 샀으면 31일날 샀으면 해제일에 효력이 발생했거든요. 31일날 해제된 거예요. 그럼 나는 해제되고 나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도 하루 차이인데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도세가 있잖아요. 만약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디노테크스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도세 계산 대충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 5억 정도 벌었는데 양도세가 한 2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2억 정도. 그러면 이게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양도세 2억 정도 받으면 억울하겠죠.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승인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손해배상 부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당이 되니까 이 날짜 잘못 알고 하루 이틀 차이로 만일에 이렇게 된 사람 같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걸 이제 한번 더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그 다음에
해수동은 11월 8일. 예. 그래서 이 날짜 잘 체크하셔가지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을 정확하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2주택에 관해서 또 이제 그 단톡방에 막 걸리고 막 올라와 있는데 또 문자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뭐 복잡하게 되는 거 알 필요 없고요. 이제 일시적인 2주택 같은 경우에 그 한 번 더 설명을 이제 한 번 더 드리면, 자, 그 3년 안에 종전주택을 3년 안에 가는데 내가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B라는 주택을 샀어요. 네, 자,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 주택을 내가 사고 2번 주택을 그 다음에 샀어요. 그런데 1번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부산에. 자, 그러면 이거를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뭔가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의 1번 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는 물건도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2번 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산림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두 번째 사는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정확히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보면 룩에 관한 설명을 20분, 30분 동안 15분 동안 해놨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정만 2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팔고 이래야 되는데, 자, 조정이 아니잖아요. 1번 주택이 비조정, 2번 주택이 조정. 아니, 1번 주택이 조정, 2번 주택이 비조정. 그 다음에 1번, 2번 두 개 다 비조정. 그렇게 되면은 조정이 아니면 그냥 3년 안에 가시면 돼요. 쉽죠? 일시적인 주택. 요 기준을 제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주택일 때 두 개가 조정 지역이 아니면은 3년 안에 가시면 되는데, 1번 주택을 사고 나서 2번 주택을 사는 그 기간이 1년 차이가 나야 돼요. 1년. 등기일이나 잔금일이. 1번 주택 사고 나서 2번 주택을 6개월 안에 샀다. 6개월 뒤에. 1번 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주택 사고 나서 2번 주택을 살 때 1년 뒤에 사고 기존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자, 그러면 우리 세금에서 꼭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 정도 아시면은 괜찮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세금 부과되는 거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국세청 있죠.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실 때도 세금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유튜브의 강의에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세금 부분은 어디까지 들으면 제일 정확하겠어요? 국세청에서 유튜브 강의가 나와요. 그럼 국세청에서 나오는 유튜브 강의는 광고도 없어요. 광고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유튜브 강의 있죠. 그러면 누구누구 사무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쭉 강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강의 중에서 국세청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다 했고, 질의응답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기 9시 되면 맞춰서 문답 가야 되니까, 제가 오늘 좀 마지막인데 좀 늦게까지 해서 좀 여기 관계 되신 분들도 좀 죄송하고요. 자, 제 전화번호 알고, 또 제 연락처도 아시고, 이제 블로그도 알고 다 아시고 하시니까, 제 회사도 아시고 하시니까, 부동산 하시다가 언제든지 조금 문제되는 게 있다든지, 상담할 게 있으면, 이제, 가족 일처럼 선생님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은, 우리 여기 정리해야 되니까 나가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주 동안, 정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 가족들, 자녀분들, 가족들, 친척들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나중에 한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는 제하고 인연이 돼서 부동산 쪽에 그래도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실제로 재테크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제가 전화도 받고 또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라도 혹시 만나게 되면
또 인사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2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다고 했습니다. 2년 뒤에. 요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2년 뒤에. 그래서 내가 매도자 입장인지 매수자 입장인지 이것도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2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특히 지방, 부산 같은 경우에 급상승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제로가 돼서 그렇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못 잡는 것도 공급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흐름을 잘 보시고 이제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